부산의 국제시장은 언제나 분주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어시장 골목에는 생선 비린내와 물 비린내,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냈다. 단골 손님은 이른 새벽부터 생선 가격을 흥정했고, 가게 주인들은 손에 익은 동작으로 회를 뜨고 생선을 손질했다. 그 중심쯤,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횟집 하나는 유독 조용했다. 간판은 바랬고, 가게 앞에 진열된 생선들도 과하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가게 안, 정갈한 손놀림으로 회칼을 움직이는 중년 여인의 모습은 묘한 집중력을 자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차윤자였다. 해바라기라는 이름의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시장에서만 10년 넘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칼은 빠르고 정확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손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장식도, 웃음도 없지만 손님들은 묘하게 경외심을 품은 채 그녀의 회를 받아들었다. 차 사장 그 사람, 옛날에 무서운 사람이었대. 그 칼솜씨 그냥 나온 게 아니래. 백호파, 옛날 조직이잖아. 그쪽에 있었다던데.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들은 늘 조용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윤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확실한 과거를 아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몇몇 오래된 상인들은 알고 있었다. 한때 백호의 칼로 불리던 여자가 지금 조용히 생선을 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점차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시장 근처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검은 셔츠, 빳빳한 머리, 선글라스. 그들은 스스로를 중인그룹이라 불렀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주겠다고 주장하며 상인들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인사만 건넸고 청소나 쓰레기 정리를 돕는 척했다.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월 보호비 30만 원입니다. 저희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점고 패기 넘치는 말투, 하지만 눈빛엔 위협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상인들이 무시했다. 하지만 곧 몇몇 가게에선 유리창이 깨지고 생선이 사라졌다. 누군가는 장사 도중 이유 없이 시비에 휘말렸다. 그 모든 사건 뒤엔 항상 그들, 중인그룹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생선가게 한켠에서 일하던 박도훈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20살 초반, 어머니를 도와 장사하던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는 찢겨 있었고 손목엔 멍 자국이 선명했다. 도훈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우리 애가 보호비 안 낸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차윤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회칼을 닫고 정리된 생선을 냉장고에 넣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게 불이 꺼진 후에도 그녀는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낸 그녀는 그 안에 들어있던 칼을 조심스레 꺼냈다. 칼자루는 오래되어 닳아 있었지만 날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는 칼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칼은 오래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날 밤 친구이자 언니 같던 선배를 향해 들이댔던 칼. 배신과 오해, 조직의 무너짐,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피의 기억. 그 후로 그녀는 칼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칼은 회를 뜨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이 시장에서 통할까? 차윤자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내일도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손질할 뿐이었다. 하지만 바람은 달라지고 있었다. 국제시장, 오래된 그 바람 속에 다시 날이 선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시장 안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박도훈이 쓰러진 이후 상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입을 닫았고 누군가는 눈치를 살폈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진실이 한 겹 덮인 듯했다. 도훈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간 아들을 간호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바닥과 깨진 플라스틱 상자, 그리고 아직도 묻어있는 몇 방울의 피였다. 그런 가운데 검은 셔츠를 입은 젊은이 5이 시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 중심엔 조민규가 있었다.
그는 시장 통로를 당당히 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듯 그는 능숙한 손짓으로 일행을 이끌었다. 오늘은 중앙로 쪽 먼저 돌자. 생선 골목은 내일 정리하지. 민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상인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는 양 시장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어떤 가게는 눈치껏 봉투를 내밀었고 어떤 가게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중인그룹의 말단 중 한 명이 민규에게 속삭였다. 형님, 저쪽 해바라기 횟집은 아직 안 갔죠? 민규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거긴 예전에 누가 건들지 말라고 했던데 아냐?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믿어요? 그냥 조용한 아줌마 하나 앉아있던데요.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다. 민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보자. 이 시장도 이제 우리가 룰을 만드는 거니까. 그들은 곧장 차윤자의 가게를 향해 걸었다. 그 순간 시장 골목을 스치는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해바라기 횟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윤자는 창가 쪽에서 광어 한 마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날선 칼끝이 생선의 살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다.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림 없는 집중이었다. 민규가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내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생선 특유의 신선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오직 윤자 혼자였다. 장사 잘 되세요, 사장님. 민규가 웃으며 말했다. 윤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칼을 움직이는 속도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무시당한 기분의 입가가 경직됐다. 민규는 조용히 가게 안쪽으로 들어왔다. 테이블 하나에 앉아 메뉴판을 들춰보는 척했다. 그리고 회 한 점을 집어들었다. 회 맛은 괜찮네요. 근데 말입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그룹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말투에는 압박이 실려 있었다. 윤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직 손끝으로 생선살을 떼어내는데 집중했다. 그녀의 칼은 여전히 리듬감 있었다. 조용한 긴장이 흐르던 순간 민규의 일행 중 하나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월 30만 원입니다. 첫 달은 선불이에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두세 명의 상인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 여인이 이번에도 침묵할까? 아니면... 그때 윤자는 회칼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장갑을 벗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거친 흉터가 보였다. 그건 누군가를 해친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싸움과 생존을 통과해온 증거였다. 그녀는 조용히 계산대 밑을 열었다. 그리고 한 자루의 칼을 꺼냈다. 무겁고 오래된 철제 해동칼. 칼날은 닳아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돈 없어. 나가. 윤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어떤 군더더기 없이 고든 톤이었다. 민규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장님,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윤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칼날을 가볍게 가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그 금속성 마찰음은 마치 오래된 북소리처럼 시장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 소리에 민규의 일행이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뒷걸음질을 치려다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칼이 허공을 스쳤다. 누구도 그것이 공격인지 몰랐다. 하지만 민규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두 동강 났다. 그는 깜짝 놀라 손을 내려다봤다. 윤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두 번 말 안 해. 그녀의 두 번째 경고였다. 민규는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민규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뚝하고 두 동강이 났다. 날이 지나간 것도 아니었고 힘을 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허공을 스치는 칼의 움직임 하나. 그러나 그 칼끝의 기압이 공기를 갈랐고 젓가락은 조용히 부서졌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멈춰섰다. 민규는 입을 벌린 채 손에 남은 반쪽 젓가락을 내려다봤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느껴진 공기의 압력이 먼저였다. 윤자는 칼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다. 오직 평온. 그러나 그 평온은 오히려 공포를 더했다. 3번은 말 안 해. 윤자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냉기처럼 가게 안을 채웠다.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더 이상 물러섬이 없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규의 얼굴에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위협당한 체면을 되찾으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려 했다. 그러나 그의 일행 중 한 명이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형님, 뭔가 이상해요. 이건 그냥 가게 주인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민규는 낮은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자 또 다른 젊은이가 속삭였다. 전에 들은 얘기 있어요. 저 사람, 백호파 출신이래요. 조직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같은 이름이라던데요. 민규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백호파. 그 이름은 그에게도 익숙했다. 이제는 사라진 오래된 조직. 하지만 한때 부산의 뒷세계를 휘어잡았던 이름.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차윤자였다. 민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섰다. 가게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가게 입구에 5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들. 모두 시장 상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세와 눈빛은 달랐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민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도련, 우리 윤자 누님한테 뭐하노?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부산 사투리가 강하게 묻어났다. 말투는 느긋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위협이 배어 있었다. 민규와 그의 일행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감각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길거리 깡패가 아니라 뿌리를 가진 사람들. 과거에 칼을 쥐고 살았던 자들.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던 중에. 민규가 말끝을 흐리며 손사래를 쳤다. 중년 남자는 비웃듯 웃었다. 우리가 다 봤다. 보호비 달라 했지. 백호파 칼잡이 윤자 누님한테 말이다. 그 말에 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일행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제야 이 시장의 룰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무릎 꿇어라. 중년 남자 중 하나가 명령했다. 그 말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민규는 주변을 둘러봤다. 어느새 시장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와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든 사람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규는 체면도 자존심도 잊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일행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않겠습니다. 민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년 남자들은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봤다. 그리고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다 은퇴했다. 누님도 그렇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잊은 건 아니다. 이 시장엔 우리 나름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윤자 누님이 계신다. 말이 끝나자 윤자가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엔 회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민규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무표정한 단호함만이 남아있었다. 민규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잠시 후 중년 남자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꺼져라. 그리고 어디 가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부산에선 우리가 다 안다. 내 얼굴도 기억해뒀다. 민규와 그의 일행은 허겁지겁 시장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다행이다. 누님이 손 안 대고 끝내줬네. 윤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끝은 여전히 고요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고요 속에는 수많은 폭풍이 담겨 있었다. 중인그룹이 무릎을 꿇고 사라진 그날 오후, 국제시장 전체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봤고 들었고 느꼈다. 그 사건은 오래도록 조용하던 시장 한복판에 물결처럼 번졌다. 다음 날 아침, SNS에는 전날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국제시장의 전설, 칼 하나로 조직을 쫓아낸 중년 여성, 차윤자, 백호파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다. 영상 속에서 회칼을 쥐고 선 윤자의 모습은 짧은 몇 초만으로도 수만 번 재생되었다. 대부분의 댓글은 찬양과 존경의 목소리였다. 진짜 멋있다. 이런 어른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간다. 법이 못하는 걸 한 사람이 해냈다. 저게 진짜 카리스마지.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과거 조직 출신이 아직도 시장을 좌지우지하나. 무법지대냐? 공권력은 어디 갔나? 그 영상은 결국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 이현우는 영상 속 인물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화면 속 회칼을 든 여인을 보고 말없이 모니터를 끄고 동료를 불렀다. 이 사람, 차윤자 맞지?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과거 백호파 조직원. 정식 전과는 없지만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20년 전부터 조용히 살고 있었죠. 이젠 영상까지 돌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지고 있어. 그냥 두기엔.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윤자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조직을 떠나기 직전 한 번 목숨을 걸고 자신 아버지를 살린 적이 있었다. 그는 그 빚을 평생 갚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와 별개로 움직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날 오후 이현우는 윤자의 가게를 찾았다. 조심스레 가게 문을 열자 차윤자는 늘 그렇듯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손은 여전히 리듬을 타며 움직였다. 차윤자 씨 맞으시죠? 그녀는 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경찰입니다. 잠시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윤자는 한숨처럼 짧게 숨을 내쉬고 앞치마를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시장의 소음도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며칠 전 있었던 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우가 물었다. 나한텐 그저 시끄러운 손님들이었어. 회도 안 시키고 돈 달라고 해서 그냥 가라고 했지. 그들이 조직 폭력배였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 하지만 내 일은 장사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현우는 윤자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오만도 없었다. 오직 단호함과 오래된 피로함이 비쳐 있었다. 영상이 퍼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언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아무 대응도 안 하면 결국 정의는 힘센 사람이 행사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윤자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난 정의를 한 적 없어. 그냥 내 가게를 지켰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그 말에 윤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 다시 회칼을 들었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 칼이 법 위에 올라서는 걸 그냥 넘길 순 없습니다. 차윤자 씨,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내 아버지도 당신 덕분에 지금 살아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윤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가게 앞에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따금가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몰래 영상을 찍으며 서로를 킬킬 웃으며 바라봤다. 관심, 존경, 호기심, 그리고 왜곡된 환상.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녀가 말했다.
이 회칼로 사람을 썬 지 20년이 넘었어. 나는 잊고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설로 만들고 있어. 그게 두려워. 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설이란 이름은 당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그 전설을 어떻게 끝낼지, 그건 온전히 당신 몫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섰다. 밖으로 나가자 몇몇 사람들이 경찰을 바라보며 술렁거렸다. 현우는 담담하게 걸었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의는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하는가? 차윤자의 가게 앞은 며칠째 사람들로 붐볐다. 관광객, 유튜버, 기자까지. 누군가는 전설을 보기 위해, 누군가는 콘텐츠를 위해, 누군가는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다. 가게 안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윤자의 손은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분명히 조금 더 굽어 있었다. 가게 문이 열렸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기운으로 누군지 알아챘다. 누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강재석이었다. 백호파 시절 그녀의 오른팔로 불리던 남자. 지금은 시장 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의 발걸음엔 여전히 조직의 리듬이 묻어 있었다. 왔네. 윤자는 조용히 말했다. 재석은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손엔 검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무거운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요즘 누님 얼굴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영상이 퍼진 이후로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알고 있어. 윤자는 칼을 닦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전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나를 구경하러 와. 다들 무서워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님이 뭔가 해줄 거라고. 시장뿐만 아니라 이 도시 어딘가에 아직 정의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정의라. 윤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그 단어를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재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안타까움과 존경, 그리고 고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누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이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젊은 것들 걷잡을 수 없어요. 예전처럼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윤자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재석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너도 알고 있잖아. 한번 칼을 들면 다시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땐 모두가 말했지. 그 여자는 칼로 말한다고. 그래서 난 이 회칼을 들기 시작했어. 말 없는 칼, 생선을 위한 칼. 사람을 자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재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윤자의 말은 단호했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누님,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만 멈춰 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해서 뭘 할 건데? 윤자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또 누군가를 꿀리고, 겁주고, 쓸모없는 명분으로 칼을 휘둘러. 그게 정말 해결이야?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엔 과거의 시간들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재석은 조용히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나무판 하나가 들어있었다. 손으로 새겨진 글씨가 윤자의 시선을 끌었다. 칼은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여야 한다. 윤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장 입구에 걸 생각입니다. 누님의 말, 사람들이 매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윤자는 판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게 진심이라면 다시 칼을 들자고 말하지 마. 재석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님, 우리 모두는 아직 누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피로 쌓인 거니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나무판을 내려놓고 가게를 나섰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윤자는 천천히 판을 손에 쥐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칼은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여야 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고백 같았다.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 하는 말.
창밖에선 아직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저 휴대폰을 들고 웃었다. 그녀는 다시 회칼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끝이 약간 느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전설이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원하고 있었다. 그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윤자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에도 윤자의 횟집 앞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전에는 회를 사 먹으러 오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카메라를 들고 얼굴을 찍거나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이들이 더 많았다. 누군가는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저분이 전설의 칼잡이야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었다. 윤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에게 회를 내주었다. 하지만 회칼을 쥔 손가락에는 전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가는 더 깊은 주름을 남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역방송국 PD가 찾아왔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전설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는 마치 영웅을 조명하듯한 태도였지만 윤자는 단호히 거절했다. 인터뷰는 사양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영웅에겐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윤자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을 해쳐온 과거가 있어요. 그걸 미화하지 마세요. 그의 얼굴엔 당황이 떠올랐지만 이내 침묵하며 물러났다. 윤자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임은 마치 유리창을 두드리는 파도 같았다. 잠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서장이 직접 요청했다. 차윤자 씨,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영상 속 사건에 대한 시민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자는 경찰서에 출석했다. 형사 이현우가 그녀를 맞이했다. 회의실 한켠엔 담당 서장도 자리하고 있었다. 서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차 씨, 본인은 해당 영상 속에서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사건 현장에 있던 여러 시민들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중압감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현우가 잠시 말을 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당신이 의도적으로 회칼을 사용하여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윤자는 침묵했다. 그 칼은 분명 행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상황을 뒤집을 만큼의 위압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가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겠지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회의실엔 정적이 흘렀다. 서장은 뒷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차윤자 씨, 당신은 더 이상 익명의 상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도시,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현우가 말을 이었다. 우린 그걸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어요. 당신이 단순한 무력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대안을 보여주길. 윤자는 고개를 숙였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길, 밤바람이 찼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양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엔 여전히 생선의 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그 밤, 집에 돌아온 윤자는 오래된 책장 아래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과거 백호파 시절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어깨를 나란히 한 동료들,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속에 젊은 윤자. 하지만 사진 뒤편에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다. 죽이는 칼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다. 살리는 칼은 오직 참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그 문장은 그녀가 조직을 떠나던 날 스승 정만식이 건넨 말이었다. 그날의 침묵, 그리고 그의 눈빛. 그 모든 게 오늘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해는 막 떠오르고 있었고 시장은 조용했다. 그녀는 칼을 꺼내 갈기 시작했다. 날이 서는 소리, 철의 마찰이 공기를 가르는 감각.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재석이었다. 그의 손엔 나무 현판이 들려 있었다. 전날 놓고 간 그 문구가 새겨진 판이었다. 누님, 이거 시장 입구에 걸어도 될까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걸어. 재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천천히 시장 입구로 향했다. 그녀는 휘칼을 들었다. 그리고 손질된 광어 위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어제보다 가벼웠고 표정은 조금 더 부드러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 칼은 이제 사람을 위한 칼이다. 지켜내기 위한 칼이다. 도망치기 위한 칼이 아니다. 현판이 시장 입구에 걸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목재 위에 새겨진 문장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칼은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칼은 삶을 위한 것이다. 문장을 읽는 이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상인들은 말없이 지나가며 현판을 한 번쯤 바라보았고 몇몇 관광객은 그 회칼 아줌마 진짜 멋있다며 웅성거렸다. 윤자는 달라진 세상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렇게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다. 그날 늦은 오후 윤자의 가게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사내는 마른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셔츠에 회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날선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윤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기척만으로 그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테이블에 앉았다. 메뉴판도 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굴 대신해서 온 거지?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차윤자 선생님은 여전히 감각이 예리하시네요. 말 돌리지 마, 무슨 용건인가. 그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기태입니다. 도해파에서 나왔습니다. 윤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도해파. 백호파가 해체된 이후 부산의 조직 지형을 새롭게 재편한 중심축이었다. 수많은 작은 조직을 흡수하며 커졌고 과거 백호파와는 달리 사업가의 외형을 띤 방식으로 움직였다. 기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 쪽 사람들이 요즘 좀 자제력을 잃고 있어서 말이죠. 시장 쪽 일이 시끄러워졌고 그 중심에 선생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도는 바람에 이선에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나는 은퇴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중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윤자는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닦았다. 그녀는 기태를 향해 똑바로 시선을 맞췄다. 도해파. 너희는 백호파와는 다르지. 내가 아는 길과는 완전히 달라. 너희는 겉으로는 정리된 척하지만 안에서는 더 교묘하지. 내가 거기 앉아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명분입니다. 백호이, 차윤자가 도해파의 행사에 한번 모습을 비추면 부산 전체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다음 수가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사람들은 혼란 없이 따르게 될 겁니다. 혼란 없이. 윤자가 웃었다. 그 혼란은 너희가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정리하겠다고? 그걸 나한테 기대해? 기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윤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뼛속까지 차가웠다. 나는 회칼을 들고 살아. 사람을 위하는 칼이 뭔지 이제야 배웠어.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사람 위에 올라타기 위한 칼만 배우고 있지. 기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생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방식대로 갑니다. 그땐 더 이상 시장도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윤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명함을 놓고 나갔다. 가게 문이 닫힌 후 윤자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칼도 놓은 채, 손도 움직이지 않은 채. 저녁 무렵 강재석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는 한눈에 상황을 알아차렸다. 누님, 누가 왔다 갔습니까? 도해파. 박기태라는 애. 재석은 이를 악물었다. 감히 여길 찾아오다니. 내가 나가서. 안 돼. 윤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들의 방식은 우리 때와는 달라. 우리가 손을 쓰는 순간 그쪽은 더 세련되게 뒤를 준비하지. 재석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자는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둑했고 가게 앞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 사이엔 어린아이도 노인도 있었다. 나는 다시 칼을 들지 않아. 윤자가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 이 사람들, 그들이 위협받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재석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설 겁니까? 윤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지. 국제시장에 밤이 내리면 평소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가라앉는다. 포장마차의 간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가게 셔터는 하나둘 닫히며 또 하루의 생업을 마무리한다. 그날 밤 차윤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칼을 갈던 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묵은 숨을 내쉬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장을 벗어나 바닷가로 향했다. 항구 근처 오래된 공터 옆 낚시터. 그곳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정만식. 한때 백호파를 만든 인물이자 조직의 중심에서 수많은 이들을 길렀던 사내. 지금은 낚시와 야간 청소로 생계를 이어가며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이었다. 윤자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잘 왔구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세월의 그림자가 모굴대에 깊게 배어 있었다. 스승님. 윤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정만식은 옆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앉지. 오래 서 있었을 거 아냐. 윤자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와 바람, 그리고 부표 흔들리는 소리만이 밤을 채웠다. 영상 봤다. 정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칼을 든 건 아니더군.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더라. 저는 그저 제 가게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게 내 성격이지. 예전에도 그랬잖아. 남들은 손 떨면서 뒤로 빠질 때 넌 항상 맨 앞에 서 있었지. 윤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이 칭찬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정만식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과거에 무얼 했든 지금의 내가 무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걸 세상은 잊지 않아. 하지만 세상은 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저한텐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정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주름진 손이 바지 위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 손엔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많은 날,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손. 내가 널 칼로 키웠지. 빠르고 단단하게. 하지만 나도 한 번은 틀렸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너 같은 아이에게 사람을 지키는 칼 대신 싸움을 위한 칼을 가르쳤다는 거야. 윤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 어느 질책보다 깊었다. 정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자를 바라보았다. 지금 너한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다시 칼을 들어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악을 눌러 앉히는 것. 다른 하나는 끝까지 칼을 들지 않고도 세상을 설득하는 것. 둘 다 쉽지 않죠. 그렇지. 하지만 넌 이미 답을 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윤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도해파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제 이름을 명분 삼아 세를 모으려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윤자 칼잡이지 지금의 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진짜 칼은 그 순간부터 손에 쥐어진 거지.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신가요? 정만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었다. 칼은 쥐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다. 무게를 견디고, 유혹을 견디고, 세상의 소리를 견디는 거. 그걸 끝까지 해내는 자만이 진짜 전설이 되는 거야. 윤자의 눈에 조용히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님, 저 두렵습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하지 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잖니. 너를 믿고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너를 존경하는 후배들, 그리고 너 자신. 긴 침묵이 흐른 끝에 윤자가 조용히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스승님 말처럼 해볼게요. 정만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믿는다. 내 칼끝엔 이제 살기가 아니라 삶이 있으니까. 윤자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인 후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묵직한 각오가 실린 걸음이었다. 차윤자가 바닷가에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희미한 아침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칼을 꺼내 갈았다. 날이 선 소리는 마치 지난밤의 결심을 되새기듯 강하고 또렷했다. 며칠 전만 해도 해칼을 갈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칼로 뭘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진짜 방패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윤자는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재석과 몇몇의 동료들에게 따로 연락했고 시장 상인 몇 사람과도 차례차례 조용히 만났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먼저 손대지 마세요. 윤자의 첫마디는 모두 같았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이 시장의 질서이지 힘의 우위가 아닙니다. 재석은 의아한 눈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막으려고요? 도해파가 다시 들어오면. 윤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해. 이 시장에 폭력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그게 칼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며칠 뒤 도해파 측은 예고 없이 시장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5명의 사내들이었고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겉보기엔 투자 상담이나 장소 점검을 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걸음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시장을 천천히 돌며 상인들에게 명함을 돌렸다. 자갈치만큼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보호, 정산, 광고까지 전부 책임지죠. 상인들은 말없이 명함을 받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윤자의 가게 앞에 섰을 때 윤자는 가게 문을 열고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다. 다시 왔군요. 도해파의 대표격으로 보이는 박기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폭력을 쓰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누님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함께 협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죠. 윤자는 가게 안을 손으로 가리켰다. 들어오지 말아요. 이 공간은 손님만 받습니다. 기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 길에 선생님이 설 자리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길의 끝이 폭력이라면 나는 거기에 서지 않아. 기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메시지를 남겼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날 오후 윤자는 재석과 시장 상인의 대표, 몇몇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가게에 불렀다. 그들은 작은 가게 안에서 윤자의 말을 들었다. 도해파가 다시 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싸움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 그들은 정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명분을 얻게 되죠.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윤자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보여줄 겁니다. 이 시장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연대와 질서로, 상식으로. 재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누님 말씀처럼 우리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원칙으로. 상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자기 존재감이 떠올랐다. 다음 날 시장의 모든 상점 입구에는 똑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다. 우리의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칼보다 깊은 신념으로. 그리고 며칠 전 윤자가 받은 현판 문구. 칼은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칼은 삶을 위한 것이다. 그 문구는 입구를 넘어 시장 중앙에 걸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문장을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예파는 다시 시장을 돌았다. 하지만 상인들은 예전과 달랐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명함을 받지도 않았다. 심지어 몇몇은 묻지도 않고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올렸다. 외부 단체의 접근 시도 있음. 협박 아님. 예방 차원에서 공유. 박기태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윤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로 시장 전체를 휘어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윤자는 그날도 평소처럼 칼을 갈았다. 시장은 시끄러웠지만 가게 안은 고요했다. 손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 칼, 진짜 무서운 칼이라 들었어요. 전설이시라면서요. 윤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무섭게 쓰면 무섭고 조용히 쓰면 따뜻한 칼이죠. 이 칼은 이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칼이에요.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진짜 강한 거네요. 윤자는 아무 말 없이 회를 뜨기 시작했다. 칼끝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살기 아닌 생기였다. 그것이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전설의 의미였다. 도예파는 물러서지 않았다. 상인들이 연대하고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윤자의 철학이 시장 전체로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했다. 이번엔 공식적인 시장 통합 관리 제안서라는 이름으로 접근했다. 서류에는 허울 좋은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상권 보호, 투자 유치, 외부 자본 유입, 관광 인프라 강화. 그러나 실상은 보호비 명목의 간접 수금 구조였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윤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했다. 차윤자 씨가 동의하면 이 시장은 세계적 명소가 됩니다. 우리는 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협력입니다. 상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혹했다. 진짜 투자면 우리도 득이 되지 않을까? 협박은 안 한다고 했고 이번엔 합법적이라는데. 윤자는 다시 가게 안에서 깊은 고요 속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향해 있었고 무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시장 상인회의 긴급 회의가 열렸다. 윤자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 도예파가 내민 서류는 합법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윤자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재석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누님, 나서셔야죠. 지금 안 나가면 균열 납니다. 윤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회칼을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 칼, 예전에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깊게. 그래서 전설이라 불리기도 했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칼로 매일 생선을 자릅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조용히. 이 칼은 이제 삶을 위한 칼입니다. 윤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도예파가 투자자라고요? 관리를 돕겠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협력도, 투자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 시장을 명분 삼아 또 다른 시장에 들어갈 발판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상인이 물었다. 정말로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보여줬습니다.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서로를 믿고 버텼습니다. 진짜 시장은 간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상인 하나하나가 이곳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심으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혼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작은 끄덕임이 여기저기서 이어졌다. 마침내 상인의 대표가 입을 열었다. 차윤자 씨의 뜻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박수는 없었다. 대신 조용한 결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며칠 후 도입하는 시장을 다시 찾았다. 공식적인 계약서와 브로셔, 투자 자료를 들고 시장을 돌며 또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반응은 단호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킵니다. 도에파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했다. 법으로도, 협박으로도, 명분으로도. 그리고 며칠 뒤 시청에서도 공식 발표가 있었다. 국제시장은 상인 자율관리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외부 민간단체의 개입은 제한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윤자의 이름을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은 사라졌다. 그날 오후 윤자는 평소처럼 칼을 갈았다. 바깥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를 전설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전설은 과거에 쓰는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그저 삶을 이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게 문에 걸린 현판은 여전히 빛났다. 칼은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칼은 삶을 위한 것이다. 윤자는 회를 떴다. 광어 한 마리의 살이 칼끝을 따라 정갈한 회로 피어났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하고 정확했으며 그 칼끝에는 이제 살기가 아닌 따뜻한 삶이 담겨 있었다.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한 사람의 침묵과 한 사람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